네, 그럼 지금부터 단원정리 실전 평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임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임금 관리란 임금의 금액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계획, 조직하고 그 성과를 통제, 개선하는 기업 활동이다. 예,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임금 관리는 개개인의 임금액, 임금의 사회적 수준, 종업원의 생활 안정, 승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고요. 3번,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 맞는 얘기죠. 4번,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와 직접 관련성이 없으며 또한 지급되는 현금만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게 적절하지 않죠? 근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지급되는 현금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다 통틀어서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번. 임금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임금은 종업원이 조직에 제공한 노동에 대한 금전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이다. 2번. 임금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보다 열심히 일하도록 자극하는 인센티브 효과가 있다. 네, 다 맞는 얘기죠. 3번. 임금은 종업원과 사용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예측 가능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것도 맞고요. 4번. 임금의 상한선은 생계비로 종업원 생애주기와 정부의 최저임금제 등이 고려된 금액이어야 한다. 이게 틀렸죠. 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이 생계비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예, 맞죠? 임금 지급은 통화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정기불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 맞죠? 자, 3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등의 금액을 말한다. 예, 맞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고, 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에 적용한다. 예, 이거 4번이 틀렸죠? 지금 여기서 얘기한 해고, 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은 이게 이제 통상임금에 적용되는 지금 내용이 되겠죠? 네, 다음은 이제 4번. 임금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임금 수준이란 기업의 임금 총액을 종업원 수로 나누어 얻은 값으로 평균 임률을 지칭한다. 네, 맞고요.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으로는 기업의 지불 능력, 생계비, 그리고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 등이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음 생계비는 종업원이 시민으로서의 문화적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소득 수준을 의미하기에 그 객관적 근거가 분명하다. 객관적 근거가 분명한 게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를 두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은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부당한 하락을 방지하고 동시에 기업 간의 경쟁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임금 수준 결정의 내부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기업의 노사관계, 2번 인력시장, 3번 경쟁회사, 4번 경제적 환경. 여기서 이제 1번은 내부적 요소가 되겠고
나머지 2, 3, 4는 외부적 요소가 되겠죠. 다음은 6번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채택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번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 2번 원활한 노사관계의 유지, 적정 가격으로 고객 만족, 원가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예,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이 맞겠죠? 예, 다음은 7번 2019년 최저임금과 2020년 최저임금안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 중 적절한 것은? 이거는 이제 뭐 그 시사적인 이제 뭐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답은 3번이고요. 예, 2019년에는 8,350원, 20년은 8,590원.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8번 임금 지급의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1번 정기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통화불의 원칙, 간접불의 원칙. 예, 여기서 이제 4번 간접불의 원칙이 되겠죠. 예, 지금 용어 자체가 우리가 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요. 일단 통화 지급의 원칙, 직접 지급 원칙, 전액 지급 원칙, 정기 지급 원칙, 이렇게 이제 네 가지죠. 여기서 이제 간접불의 원칙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지급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직접 지급의 원칙이 맞겠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9번입니다. 다음 사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 중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가? 예,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는 가방공장 사장인 A는 한 달 동안 근무한 근로자 B에게 임금 대신 가방을 지급하였다. 임금 대신 가방을 지급했죠. 우리 4가지 원칙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화불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임금은 통화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가방을 지급했기 때문에 통화불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0번. 다음에서 가와 나가 설명하는 것으로 모두 옳은 것은? 가를 보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건 이제 통상임금에 대한 얘기죠. 예, 나 일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예, 이건 이제 평균 임금이 되겠죠. 예, 그래서 가는 통상임금, 나는 평균임금. 예, 2번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1번.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조건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지급, 수령에게 구애되지 않고 정기적 지급, 상여금이나 축의금 등과 같이 임시로 지급되는 급여,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여기서 이제 3번이 되겠죠. 이제 통상임금이나 이제 평균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됩니다. 급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로 지급되는 급여가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2번이 되겠습니다. 임금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무 가치에 의한 구분은 종업원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임금에 반영한 것이다. 맞죠? 연공급은 종업원의 인적 속성, 그러니까 연령, 군속, 학력, 성별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맞죠? 조직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잘못됐죠. 4번 직능급은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일반 부서에 비해 특별히 근무 강도가 높거나 성과 기여도가 높은 직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1번 자격수당, 휴업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이건 이제 직무수당이 되겠죠. 이제 직무에 대한 얘기가 때문에 직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4번 직무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직무급은 해당 기업에 존재하는 직무들을 평가하여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개별 직무의 중요성, 직무 수행의 난이도, 작업 환경 등이 조사가 되어 상대적 가치가 매겨진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 직무에 종사하는 종업원보다 높은 가치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보상이 높다. 네, 맞죠?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게는 그들이 갖는 능력, 학력, 연공에 따른 보상이 별도로 주어지게 된다. 이건 직무급이 아니라 연공급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15번 다음 중 기준 내 임금인 직무급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각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임금 결정의 기준을 두는 제도임. 예, 맞고요. 전문 기술 인력의 확보에 용이하며 임금의 공정성을 높임. 예, 이것도 맞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지켜지는 임금 체계임. 예, 이것도 맞죠. 연령,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결정 기준을 두는 제도임. 예, 이거는 14번과 마찬가지로 연공급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16번 다음 중 기준 내 임금인 직무급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각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임금 결정의 기준을 두는 제도임. 예, 맞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작업 성과를 달성했을 경우 일정 비율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 예, 이거는 성과급에 대한 설명이죠. 예, 성과급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3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지켜지는 임금 체계임. 맞고요. 우수 인력의 확보에 용이하며 임금의 공정성을 높인다. 예, 맞습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다음 중 직능급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예, 1번 학력, 연령, 자격, 근속 연수로 임금을 결정한다. 이거는 연공급이 되겠죠. 그다음에 2번 직무 내용과 직무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 네, 이거는 직무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직무 내용과 수행 능력을 복합하여 임금을 결정한다. 예, 이게 지금 직능급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4번은 직무 분석을 기초로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을 결정한다. 예, 이것도 직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8번 다음은 시간급 임금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예, 작업자가 생산량을 통제할 수 없을 경우, 예, 그 다음에 생산량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작업의 질이 특히 중요할 경우, 생산 단위당 원가 중 농업의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이거 2번이 되겠죠. 생산량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성과급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19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예, 일단 거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미리 설정된 표준 이하의 일을 한 직공들에게는 한 개당의 임금을 낮게 하고 표준 이상의 일을 한 직공들에게는 한 개당의 임금을 50%나 많은 임금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제 단순 시간급, 차별 시간급, 단순 성과급, 차별 성과급. 예, 차별 성과급이 맞겠죠? 예, 다음은 20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한 것과 가장 가까운 것은 기업이나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종업원을 대상으로
동기부여 차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적 형태의 보상을 말한다. 이는 보너스와 같이 금전적인 것과 휴식이나 직무 환경의 개선과 같이 비금전적인 것 모두를 포함한다. 기본급, 인센티브, 임금 피크제, 초과 근무 수당. 인센티브가 되겠죠? 21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업무의 초과 달성의 경우나 성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고 지속적인 업무 자극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너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생계 보조기로 기본급 성격으로 퇴색되고 있다. 상여금, 법정수당, 임의수당, 복리후생. 상여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2번. 우리나라는 법정 복리후생으로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인가? 안전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 욕구. 안전욕구가 되겠죠. 다음 이제 23번입니다. 기업 복지의 일반적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노동력 확보와 정착 기능, 2번 노사관계의 안정 기능, 3번 근로의욕 향상 기능, 4번 교육 훈련적 기능. 4번이 되겠죠. 다음은 24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복리후생 제도 중 법정 외 복리후생끼리 묶인 것은? 보기를 보시면 가,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이건 법정 복리후생이죠. 나, 임신여성 보호 유급휴가. 이것도 법정 복리후생입니다. 다, 통근급식. 이거는 법정 외 복리후생이고요. 라, 진료시설, 보건시설. 이것도 법정 외 복리후생입니다. 그 다음에 마, 사내대출제도 경조금. 이것도 법정 외 복리후생이고요. 바, 사내체육과 동아리 운영. 이것도 법정 외 복리후생입니다. 그럼 이제 가와 나는 법정 복리후생이고, 가, 나를 제외한 나머지 다라, 마, 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법정 복리후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융 및 공제제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금제도. 1번 금융 및 공제제도는 임의 복리후생이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금제도. 이거는 법정 복리후생 맞습니다. 26번. 다음 중 복리후생 제도의 3대 원칙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복리후생 제도 3대 원칙은 설명드렸듯이 적정성의 원칙, 합리성, 이제 관련성의 원칙, 협력성의 원칙.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복리후생 관리의 그 3대 원칙이 되겠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꾀함. 이게 잘못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 복지시설이 경쟁사나 해당 지역의 산업 등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실시한다. 이건 적정성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국가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 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실시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합리성, 관련성의 이제 원칙이 되겠고요. 복리후생 제도의 운영은 노사 협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이건 이제 협력성의 이제 원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7번. 법정 복리후생의 하나로 기업 내 종업원 및 그 가족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강제적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산업재해 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이게 가족에게까지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되겠죠. 다음에 28번. 근로자가 노령이나 폐질로 근무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나 사망했을 경우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해 주기 위해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장기적 사회보험 제도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건 이제 국민연금보험이 되겠죠. 다음은 29번입니다. 다음 중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A씨,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프랑스인 B씨,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C씨, 건설 현장에서 월 65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로 일하는 D씨. 1번이 되겠죠.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이제 국민이 되겠죠. 근데 여기 65세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과 관련이 높은 것은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잉여 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실직 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 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한다. 고용보험이 되겠죠. 다음은 31번. 다음 보기의 사례에서 A씨가 혜택을 받은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다니던 중소기업의 부도로 어느 날 실직을 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동안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었다.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을 통해서 이제 실업급여를 이제 지급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2번. 다음 중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적용받는 자, 60세에 새로 취업한 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올해 취업에 성공한 자. 1번이 되겠고요. 이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이런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적용받는 자는 이 가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33번.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사유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1번.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것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그 회사의 사유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해고당했거나 권고사직 뭐 이런 이유일 경우에만 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34번. 다음 사회보험에서 보험료 전액을 기업, 사용주가 부담하는 것은 이건 이제 산재보상보험이 되겠죠. 나머지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이제 기업과 근로자가 이제 반반씩 이렇게 부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5번. 다음 중 산재보험의 특징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임. 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평균 임금을 기초로 정률 보상 방식으로 행함. 1번이 되겠죠. 이건 이제 재해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것이 이제 산재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6번.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보험 가입자가 된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다.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여기서 이제 1번이 되겠죠. 이제 모든 보험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제 모두 이렇게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이제 사업주가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다음은 37번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종업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 질병과 재해의 원인에 대한 사전 파악, 기업의 재해율을 최소한으로 방지, 안전관리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여기서 4번 안전관리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안전관리와 인건비는 뭐 별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은 이제 38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무엇인가? 동일 세목에 속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객체가 여러 종류로 되어 있을 때 일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일괄 가산하여 그 학계에게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기타 소득 등에 대해 납세 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그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 이건 이제 종합 과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9번. 원청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청징수란 원청징수의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종류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퇴직소득, 봉사료 수입, 일용근로자 등이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원청징수 의무자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원청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게 잘못됐죠.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그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4번은 원청징수 제도를 활용하면 급여나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이 자동적으로 납부되므로 탈세가 줄어들고 세수를 조기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다음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이거는 이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이거는 이제 기타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이거는 이제 사업소득이 되겠고요. 4번.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는 금액. 이것도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번입니다. 다음 근로소득 중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종업원이 받은 일반 장학금, 사무관리직 근로자의 야간 근무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판공비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여기서 이제 1번, 2번, 4번은 이제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고요. 3번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2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이제 차감한 금액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총 급여액이란 이제 무엇을 말하냐? 이건 이제 과세되는 지금 그
급여를 말하는데요. 그거는 연간 급여 총액에 상여 등 이제 부정기적인 이제 급여를 더해서 그 더한 금액에 비과세 급여를 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4번이 되겠죠. 다음은 연말 43번. 다음은 연말정산 절차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 이제 연말정산은 우리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원청징수 의무자가 이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을 먼저 산정을 해야 다음 이제 뭐 소득세액을 가지고 과세를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총 급여액 계산 1번이 맞겠습니다. 다음은 44번. 연말 정산 중 인적 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이건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되는 부분. 2번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 건강보험료. 3번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 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본인 1명당 150만원, 소득 및 나이 요건 없음. 여기서 이제 2번 건강보험료 이제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 건강보험료, 이거는 특별 소득 공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번.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한다. 부양가족 중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한다. 기본공제 요건 중 배우자와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부양가족, 부모, 형제, 자매는 모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여기서 4번이 되겠죠. 이제 부양가족, 부모, 형제, 자매는 주민등록상 같은 이제 세대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46번. 다음 중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은, 기본 공제 금액은 1명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연말정산 인적 공제 중 추가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료 보험료,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장애인. 여기서 2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는 이제 보험료 공제에 해당하고 특별소득 공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중 소득세 계산에서 특별세 공제 항목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세 공제에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와 의료비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이렇게 4가지가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보험료 공제, 의료 공제가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48문제에 대한 단원 정리 실전 평가를 이제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노사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